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한 살씩 나이를 더 드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공사님? 뭐를요? 나이? 나요? 드시는 분이나 계속 드세요. 아니 우리 전용 작가님은 네. 더 젊어지셨어요. 지금 딱 모습으로 보면 네. 한나라당 네. 그 젊은 시절 딱 그 모습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때보다 더 젊어졌다고 다들 그러는데 네. 저는 사실은 나이를 먹는 게 참 즐겁고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럼 내 나이도 드세요. 네? 아니 뭐 그래봤자. 그 올해가 황금개띠의 해 아니겠습니까? 우리 외부자들도 대한민국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2018 개과천선 특집입니다. 개띠를 맞아서 개과천선이 필요한 곳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죠. 진짜 개과천선해야 될 야당.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야당이 완전히 실종됐어요. 행방불명됐는데 그 어떤 유권자도 다 용서해 줄 테니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개과천선하기까지는 오지 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전효옥 작가님이 아주 이렇게 강력한 좀 회초를 들라고 제가 좋은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 별로 들고 싶지 않은데. 근데 지금 전 작가님만 보세요. 창밖을 가만히 보시면 창밖이요. Закрой глаза скорее, кто-то ходит за окном. 창밖을 가만히 보시면 창밖이요. Закрой глаза скорее, кто-то ходит за окном. 저는 좀 젊은 분이 오셨으면 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목포에서 막 도착한 정치구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새해 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첫 방송에 내부자석을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두 번째 방문이신데 그간 잘 지내셨죠? 저한테 잘 지냈냐고 물으면은 그건 욕입니다. 제 사정 잘 알잖아요. 집안 형편, 우리 당 형편, 남북 문재인 대통령 걱정 못 지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 잠시 후 자세히 또 듣기로 하고요. 저희가 2018년 개과천선의 우선순위로 야당을 꼽았습니다. 사실 정치 구단께서도 야당의 개과천선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국민의당의 개과천선은 국민에게 국가에 하등의 영향력이 없어요. 4~5% 받는 국민의당이 무슨 개과천선한데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자학적 발언을. 아니요. 진정으로 개과천선하실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주당이다. 저는 아, 그러세요. 아, 여당이 개과천선해야 돼. 거기가 해야지. 어떤 점에서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UAE 의혹, 한중 정상회담 뒷얘기, 청와대만 살겠다고 탄저균, 백신 구입한 것.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진짜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 지지도, 뭐 민주당 이런 것 초월해서 진짜 잘해주시기를 바란다. 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해달라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지 우리 전효옥 의원이나 안영환 의원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서 하는 얘기는 미워하지 않아요. 아니요, 두 분은 미워해. 야, 좋으십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아무튼 뭐 저는 내가 보면 딱 그래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이 보수와 또 야당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짚어볼 텐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 중에 개과천선이 가장 시급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그거 몰라서 물어요?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안철수, 유승민 여기 불러보세요. 나오나? 못 나와요, 그 사람들은. 왜 못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홍준표 거기도 안 나오는 건데. 저거 개과천선해야 돼. 어떤 점에서요? 누구 때문에 촛불혁명이 났고 누구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가 지금 적골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모든 일을 해야지. 그건 없이 아니 시대가 요구하는 적폐청산을 갖다가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엉터리 얘기하는 것은 개과천선해도 아마 하느님 구제 안 해줄걸요? 전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통합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의당 이야기를 시작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당 얘기해. 안철수 대표가 통합열차에 시동을 건 이후에 사실상 이게 분당 상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이기만 하죠. 절대 분당돼서는 안 되고 지금도 저는 사랑하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합니다. 당원 투표 이게 옳지 않아요. 당헌 당규에도 틀렸어요. 서울시장 선거하면서 몇 명이 투표해야 된다는 법 없어요. 그러나 주민투표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3분의 1이 투표해서 과반수의 찬성이 돼야 필요하다. 제가 당 대표 때 당헌 당규를 제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주류가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입니다. 주류건 비주류건 어떤 파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원 투표 뭐 별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전당대회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왜? 전당대회 의장이 우리 통합 반대파인 이상돈 의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전당대회 의장도 전당대회에서만이 선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통합이 안 돼요. 그럼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당대회 통과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순한 양이야. 야, 통합은 반대하지만은 어떻게 대표한테 그러겠느냐 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서명을 한 사람이 15, 16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니까 아 이거 된다. 안철수 대표가 오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유승민 대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10%도 못 받아가지고 선거 비용 보전을 못했어. 그렇죠. 빚덩어리야. 이걸 또 국민의당이 껴안아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끝내고 돌아와라. 그런데 당원 투표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요.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안철수 대표가 또 철수합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는요.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면은 아 이건 아니다 맞아요. 하고 결정하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지도자고 리더십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잘 아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그렇게 용기 있는 지도자로 보십니까? 꼭 기자 노릇 하는 질문하지 마. 맞죠. 기자가 됐죠. 아니 근데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셈법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전당 투표는 국민의당 당규 5조거든요. 그다음 전당대회는 13조인데 지금 전당원 투표의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그 대표 쪽에서는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통합적으로 나오면 그 여세를 갖고 당규 개정의 권한이 어디에 있냐면 중앙위원회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자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조를 일부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 전당대회에서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을 의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5조에다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해산과 합당을 의결할 수 있다 하는 안을 넣고 당규 개정한 상태에서 다시 전당 투표를 2차로 들어가서 통합을 의결해버리게 되면 규정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구 자, 봉도사. 개정이 그렇게 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러니까 감옥 가고 저러니까 감옥 가고 BBK 가지고 가수는 누구 건지 다 아는데 그 말했다가 감옥상 나오는 거야. 아, 지금 무능의 소치야. 아니 그쪽에서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대비라 꼼수는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하겠죠. 안 돼. 아니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무슨 저 그쪽에서. 박정희 아니, 이승만 추진- 사사올 하듯이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지만은
국민 수준이 용납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걱정보다는 어떻게 해서 박지원이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법사위에서 많이 떠들어 줬어. 알고 있습니다. 들었고. 예. 아무 사람도 BBK로 감옥 간 사람 없는데 옳은 얘기에는 혼자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을 못 하는데 다들 아니 얘기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못 하는 것은 이해가 돼. 자기가 탄생시켜놓은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 안 해가지고 출마 못 한다고 하면 그 바보지 뭐. 아무튼. 내가 법무부 장관한테 물었어요. 물었더니 한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복권 되면은 구청장은 나오지 마. 최소한도 서울시장은 나와. 잘 될 거예요. 네, 안영원 원장님. 네. 지금 이제 지난번에 통합 반대파가 법원에 제출한 전당원 투표 무효 소송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었죠. 이 법원은 정치권에서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은 정치권에서 해결해라. 그게 정답이죠. 이게 이제 정답이란 말이에요. 또 법원도 정치권하고 충돌하기 싫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만신창이를 만들자. 누가 안철수를 통합은 내가 답변 안 해도 알았는데 저러니까 기자야 먹고 사니까.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 그걸 또 왜 물어요? 기자 형님이거든요. 아니 오늘 의원님 모두 가기로 나오시는 그런데 아니 조심해야죠.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으면 있어야지. 그걸 또 꼭 확인사살해서. 이제 기사가 아주 나오거든요. 일부 그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른바 지구당마다 50명씩 동원 체제를 갖추고 지참물은 파이버, 헬멧. 50cm 각목, 그다음에 가죽 장갑을 착용하시라. 이런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건 무슨 거의 무슨 영화에서 보던 조폭들 간의 무슨 싸움. 예. 아주 신났군. 그런데요, 우리가 다 정치권에 있었지만은 과거에는 강목 전당대, 용팔이 전당대가 있었어요. 지금 국민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이 좀 정치권에 보면 그런 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손 이렇게 하시려다가 그분이 올렸는데 저도 읽었어요. 이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됐든 우리 당 당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참 잘못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가도 그런 사람 나와 있잖아요. 뭐 술 마셔가지고 막 저거 하는 사람. 이걸 가지고 전체인 양 퍼날르고 공개적으로 까발쳐서 당을 상처내게 하려고 하는 우리 당 최고위원 수준이 그 정도다. 나는 바로 그 사람을 좀 질책하고 싶어요. 그런 글을 올린 당의 문제지 그거를 퍼뜨린 사람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죠. 이 시대 정신에 아마 이런 것이 조그만한 빌미라도 됐으면 이미 끝장입니다. 그럼요. 사실은.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방송 용어로 CNN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CNN에서 어느 나라의 수도에 한 200명이 데모한 모습만 하루 종일 보여주면 그 나라 경제가 마비돼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200명 데모가 그 나라 전체 데모하는 걸 착각에 빠지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마찬가지죠. 그거 많이 미쳤죠. 안철수 대표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를 끝내고 호남 정치를 회복하겠다. 이분이 그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그 구태 세력에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전 대표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저를 포함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나는 구태 정치하죠. 그건 괜찮아요. 네. 저는 그렇지만은 DJ의 구태, 음흉한 정치를 유산으로 받아들인 상속자예요. 또 제가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으니까 박지원이는 아주 뺀질이고 구태 정치고 그런 짓 잘한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는 개혁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박지원이한테 구태라고 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했는가 물어보세요. 자, 안철수 대표 왜 거짓말합니까? 왜 소통 안 합니까? 저한테도 선배님 통합의 통짜도 안 꺼내겠습니다. 잘하면 나중에 선거 때 연대라도 해봅시다. 저한테만 한 게 아니야. 모든 중진들, 의원들, 심지어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당원들 버스에다 싣고 다니면서 통합이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말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중도 개혁, 극중주의, 공화주의, 또 이번에는 중도 보수 통합. 다 거짓말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렇게 박지원이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안철수 신태는 악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겪어보시니까 어떤 정치인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오늘 주제대로 개과천선해서 돌아오라예요. 유승민한테 속지 말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통합하면 누가 대표돼야 되냐? 유승민 34%, 안철수 14%예요. 왜 나는 그렇게 똑똑하게 점쟁인지 모르겠어요. 딱 맞아요. 대표님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선거 때 건질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해가지고 일종의 중도라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을 하자.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이대로 있어가지고 국민의당 뭐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호남에서도 그동안 호남 홀대론을 가지고서 총선에서 40석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호남에 계신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를 홀대한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그럼 여기 유권자들이 없는데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끝난다. 유승민 대표도 그래요. 여기서 뭐 원희룡이도 나가고 남경필도 나가고 그런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지금 아쉽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합치자. 내일을 위한 통합이라는 명제가 있지만 지금 대표님께서는 계속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 이래갖고 안 됐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케이 할까요? 좀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부터 할 얘기 뭘 하겠다 그 얘기 좀 하세요. 오늘 지금 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뭘 할 이러한 게 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은 네.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극단적인 양당제를 네. 폐쇄하고 제3당을 안철수가 돌아오지도 않을 건데 지금 돌아올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안철수가 개과천선하라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왜 대표님? 개과천선이라고 붙여가지고 야당이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옳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호남 사람들의 정치적 DNA는 한 세대가 빠른 게 아니라 한 세기가 빨라요. 네. 그래서 역시 국민의당을 살려놓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한테 잘한다. 그러니까 일당 독주 시대를 양당제로 지속시키자. 우리는 그러한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과 호남의 정서를 가지고 가자 이거예요. 지지율이 4, 5%도 안 되면 지방선거 하나 많아 아니에요? 총선 때 6% 가지고도 23석 됐어요. 총선하고 지방선거는 다르잖아요. 뭐 정치에 있어서 경험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총선은 나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자체 선거는 어떻게 나눠요? 뭐가 나눠요? 전남도지사는 국민의당이 하고 광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그건 아니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이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정체성과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네. 그래서도 이미 유승민 대표는 보수 중도 통합까지 얘기하다가 다시 우리는 분명히 보수다. 선언을 했죠.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중도 개혁이란 말이에요. 네. 철학 자체가 아예 다르니. 다르죠. 예.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데 그러면은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는 뭐 연대고 통합이고 다 불가능한 거네요. 그 뭐가 논리라면요. 그것이 연합 연대를 통해서 네.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연합 연대를 해서 해 나가는 것도 지금 불가능하니까 안철수 대표는 일단 몸을 불려서 지자체 선거를 치르자 하는 건데 지난 총선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너무나 많은 거를 주는 것이 오히려 호남 정서에 맞지 않는다. 호남의 권리를 찾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호남 패권주의고요. 호남에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지역 패권에 의해서 호남이 인질로 잡혀있는 거 원치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남과 호남이 한번 합쳐가지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보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일반론이에요.
네. 네. 영원한 화합. 있어요. 야권 통합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지금 반대하시는 그렇지만은 네. 그 통합을 위해서는 최소한 정체성과 가치관이 예. 같아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대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당하고 민주당과의 이념적 지향성, 정책적 유사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거의 비슷해요. 더 비슷해요? 그럼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우리들의 견해 차이가 네. 이런 불행을 싹트게 만든 거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는 적폐청산이나 국가 대개혁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야 됩니다. 대북 정책 같은 것은 우리는 과감하게 돕고 있어요. 극단적인 양당제를 무너뜨린 것은 안철수의 새 정치고 훌륭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당으로서 예산국회로 첨예하게 대결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자 이겁니다. 대표님, 근데 이제 대선 와중에 보게 되면 두 분이 찰떡궁합이었어요. 무슨 상황, 꼭두각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그렇게 두 분이 대선 때 찰떡궁합으로 있던 이 관계가 어떻게 갖고 이렇게 틀어졌는지,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됐는지 이게 하나 궁금한 거고, 또 하나 정치 구단이라고 맨날 그러시면서 사람을 그렇게 못 봐요? 하느님도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하셨군요. 실수하신 거예요? 안철수 대표를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안철수하고 함께 정치를 하는 사람이 6개월 내지 1년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 마라. 싫은 얘기를 하면 그 순간부터 딱 끊어버려요. 누구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을 하죠. 네네. 자식도 아버지 좋습니다 하는 놈이 더 이쁜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지금 사경에 있단 말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다녀가고 연락하는데 안 와요? 그냥 의원 바이버방에다 쾌유 빈다고 하나 올려놓더라고. 그래도 우리 당에서 괜찮은 인물이다. 또 그만한 인물도 어딨냐. 하기 때문에 절대 분열해서는 안 된다. 예. 한꺼번에 뭉치자. 그래서 제3당의 길을 가자. 가면은 개헌도 되고 선거구제도 개표되고 대개혁도 되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큰 정치를 해라. 네. 선배님 알겠습니다. 상의 드리겠습니다. 가서는. 연락이요. 이 사건이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전용욱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 보면은 화가 나면 얘기를 해요. 네네네.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나는 옳은 얘기 한다는데 자기는 싫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 근데 옆에서 보면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인물 개개인보다 정치 그 자체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정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보면 무슨 정치, 그다음에 이런 대의명분 이런 거보다 어떻게든지 정치 공학적으로 내가 대선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이미 의원님하고는 완전히 거리를 끊은 것 같아요. 그냥 놔두세요, 가라고. 봉도사처럼 예? 감옥 가고요. 성공한 길만 갔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가라고 다해봐야 돼. 하고. 아직은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돌아오든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전당대회가 무사히 잘 되면은 우리가 떠나야 된다 이거죠. 나오신 분들이 거취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당분간은 못 가죠. 그 무소속으로. 무소속이요? 네, 무소속으로 그 풍차 노숙하면서 지방선거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봉도사 예. 무소속 아니라니까 원내교섭단체 돼서 예. 통합당보다 우리가 더 커. 당을 하나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여지까지 몰랐어? 그러니까 당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소속은 그런데 아니고 당을 만드셔야 전당대회가 잘 안 될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표가 20% 지난번 대선 있잖아요. 그것을 넘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이분이 볼 땐 저는 계속 우클릭을 하고 있거든요. 보수 쪽으로.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더니 최근에 계속 발언하는 수위라든지 이걸 들어보면 상당히 보수 쪽으로 터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노리는 게 뭐냐면 일단 저쪽 보수 진영에서 자유한국당 진영에서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라는 거 얘기도 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언제라도 또다시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사실 보수 쪽으로 자기가 돌아섰을 때 다음 대선에서 훨씬 더 뭐랄까 가망 있는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진보 개혁으로 와서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실패하니까 바른정당이라는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한국당하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는 1차로 유승민 대표가 그랬잖아요. 1차로 국민의당과 통합하고 2차로 한국당과 하자. 이게 뭐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안 해야죠. 여기서 웃고 있는 사람은 유승민 대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유승민 대표는 어떤 생각,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안철수 가지고 노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도 질러보고 저렇게도 질러보고. 와라. 네가 안 오고는 어디로 갈래? 그런데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간들 뭐 하겠어요. 합쳐진들. 우리가 나가버리면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해버리면.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랑 만약에 만나서 정말 좋은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정치는 현실인데 어려워요. 만약에 합쳐서 설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네. 우리 있고 이제 또 사당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정당이라는 게 저는 가치와 이념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 과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전당대회 열어서 이제 정강심 만들 때 그런 충돌이 없을까? 그래서 사실 충돌이 있다면 그것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충돌이 정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충돌인가 이 걱정이 합의 가능한 거고 두 번째 이제 예. 캐릭터의 문제죠.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캐릭터가 둘이 서로 내려놓고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캐릭터인지 네. 물론 지금 뭐 이야기는 정말 당대표 지금 내려놓고 빠지자 이선 후퇴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쉽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어찌됐든 두 당이 합쳐서 하나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 두 사람 하나 돼도 낮에는 그렇게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걸 연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된다면은 현재 국민의당 이른바 통합 반대파들에 대해서 빼내오기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과거의 국민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우리를 포섭하려고 하지도 지금 현재는 안 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없고. 대표님한테 제안 안 들었습니까? 뭐 제안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있어요? 지나가면서 그냥 대표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게 진지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경험 나는 해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정치 공학적인 이런 일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안철수 대표는 이미 이삿짐 센터를 다 불러서 통합 열차를 탔어요. 통합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유승민이 한테 안철수가 족탈불급이다.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왜냐하면은 유승민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외동이 기질이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당과 저 당 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새빵살이하는 지금의 정치 모형을 안철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떡하니 빌라라도 그 안 좋은 빌라라도 내가 가겠다. 그리고 옆에서 새빵살이 하던 유승민까지 불러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유승민은 안철수의 러브콜에 화답한 형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두 사람은 통합 이후에는 서로 기싸움도 하고 또 그 밑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의 명분을 쫓는 정치를 한다 하면서 자신들의 위치가 한 단계 레벨이 상승했다는 걸 한동안은 즐길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지자체 선거까지는 아마 찰떡같이 알아듣고 찰떡같이 대답하는 찰떡궁합의 모양새는 갖고 갈 거예요. 그 정도의 정치적인 훈련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족쇄가 풀리길래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당신들은 혼난다. 이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홍준표 대표가 그 대법원에서 족쇄가 풀린 게 문재인 대통령도 참 혼날 일이지만은 결국은 대통령병 환자라고 이제 지칭을 받았던 뭐 유승민 대표나 또는 안철수 대표나 결국 이렇게 자유한국당 가갖고는 홍준표한테 탈탈탈탈 털릴 것이다. 대통령 후보 근처에도 못 갈 거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해석해 아, 지금 아무 수능풀이 같았어. 너무 좋다. 아무 생각을 그렇게 꼭 집어내도 안 돼요. 그냥 돌려놓은 채로 들었어야지. 그래. 아니 근데 진짜 이 노련하시네요. 오늘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나온 게스트 중에 제일 외부자가들 자격이 충만하신 분 같아요. 아, 외부자 되시라고 그럼 그 뜻입니까 지금? 이제 그만합시다. 그 말에 기분 나쁘셨어 지금. 아니. 그럼 알았어요. 할 말도 있고. 저 도지사님. 아 죄송합니다. 아 듣기 좋네. 또 이것도 또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네요. 자 오늘 박지원 전 대표님과 야당의 개과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당신을 사랑했고 존경했던 사람들에게 실망 주지 마라.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새해 인사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어려운 처지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사모님 몸 많이 안 좋으신데 그러게요. 해유 예. 네. 기원합니다. 꼭 건강 제일 중요하죠. 왜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세요? 아니 정말 뭐 박지원 대표님 그리고 사모님 건강하게 한 해 또 열심히 일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가기의 달인 우리 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2018년도 개과천선이 절실해 보이는 곳 어디입니까? 꼭 2018년 만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라는 곳이 있죠. 네. 여기서 이분이 다 거기 계셨던 분들인데요. 예. 뭐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는 그런 기대감과 신뢰의 그 상실, 추락 이런 상태죠. 더 이상 이제 실망시키지 말아야 될 텐데 이번에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실망을 시키고 한 해를 접네요. 개헌특위가 매주 화요일 그동안 23차례에 걸쳐가지고 정기회의를 열었는데도 아직 개헌의 그 초안도 만들지 못한 상태고 23차례 동안. 그렇죠. 그 밖에도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거 있잖아요.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김영춘 문제. 의원이 예전에 발의했던 그렇죠. 그런 법안들이 이번에 그냥 줄줄이 다 또 그냥 무산이 돼버렸죠. 방금 얘기했듯이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소방차가 들어갈 때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지금 빼낼 수 없거든요. 못 건드리죠. 사실. 건드리질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소방법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차를 파손을 시켜서라도 끌어내거든요. 그래 차량에 들어가니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차량들이 못 돌아가니까 우회 갖고 들어가다가 골든타임 다 놓치고. 예. 이거는 예전서부터 계속 논의가 되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고 이런 안전에 대해서 약간 후진국이면 선진국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라고 하는 걸 연구하고 법안들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여야가 빨리빨리 좀 처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9개월 동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로교통법 주정차 특별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그것도 만약 했으면은 제천 참사에서 조금 더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뒤늦게 남는 거죠. 그렇죠. 진 교수가 지적한 대로 개과천선 국회 해야 돼요. 무능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게으르기까지 했던 거예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제 이 민생 법안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이 어디에 있냐면 법안 통과의 의미를 두느냐 아니면 정치공학적 서로 다툼의 의미를 두느냐 하는데 정치공학적으로 진영끼리 싸우는데 더 의미를 두는 거예요. 민생보다. 예, 민생보다. 그러니까 각 당에 이런 브레인들이 있거든요. 정책 담당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해갖고 민생 법안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쟁투가 있다고 할지라도
꼭 통과시킬 것을 일단 분류를 해놓는 그런 작업을 한 국회라도 시작을 하면 선례가 남는 거거든요. 또 상임위원회 가면요. 왜 또 이게 통과가 안 되냐면 진중권 의원이 만든 법안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상대당이야. 맨날 싸우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갖고 저 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다른 안을 냅니다. 그럼 두 개 안이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 통합되는데 계속 또 이거 갖고 싸워요. 당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자기 책임을 하지 않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또 상대당의 의원들을 발목을 잡는데 이런 건 좀 반성하면서 우리 때 못했으면.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과도하게 권력 게임에 몰두해 있는 겁니다. 정치적 쟁투에 너무 몰입돼 사실 이제 한국 정치는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 한 팀이, 한 정당이, 한 세력이 졌다면 그때부터 이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냥. 왜냐? 잘해준다고 하면은 다음 선거 우리가 지니까 끄집 내려야 된다. 이 악순환 고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 있을 때 마찬가지고. 잘 못하게 반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개헌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개헌 앞두고 나서 이해관계도 안 맞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절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 이전에 많은 의원들이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은 상임별로 외유 일정을 짭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가 열릴 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예산 통과하면 올해 국회의원들의 일은 다 끝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외유 일정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수의 의원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외국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비난할 건 아니고요. 정말 일이 있어서 중요한 법안을 만들고 보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의원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상임위별로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그다음에 이제 외유 자체를 만들기 위한 외유도 굉장히 많아요.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거보다 사실 조금 더 심하죠. 국회의원들한테 너무나 많은 특혜가 있어요. 특권이. 근데 우리가 지금도 외유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외유, 놀러 가는 거예요. 외국에 가는 거 쫙 훑어보세요. 그럼 뭐 모로코 같은 데 가갖고 선진 의회 정치 견학, 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냉동 기술에 대해서 뭐 연구, 뭐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중국에 가면서 지방자치 연구. 그러니까 예, 뭐 민주화에 대한 연구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언론 민주화에 대해서 안 하는 게 다행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세비로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 놀러 가는 의회는 거의 없어요. 선진국에는. 미국 의원들도 다 자기 돈으로 가고 일본도 거의 없어요. 목적이 있다면은 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시야를 넓게 갈 수가 있는데 외유를 위한 외유는 이제는 대한민국 수준에서 이제는 그것도 떨쳐 나와야 된다. 쌓여있는 민생 법안에도 불구하고 개헌 앞에 여야는 양보 없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6월과 12월 개헌 시간표 싸움이 왜 이렇게 치열한 겁니까? 현재 이제 개헌안을 놓고 민주당 또는 뭐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된 현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단지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이제 이런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다른 야당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원 집정제 같은 혼합 정부제를 하자라는 것으로 지금 엇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야 막론하고 3분의 2 가까운 의원들이 이원 집정부제식의 혼합 정부제로 가기로 다 동의를 했었어요. 혹은 내각제나. 내각제로. 그랬는데 정부가 들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아니고 그냥 이대로 4년 중임제만 바꾸지라고 하니까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하자. 그런데 이 공약은 다 모든 후보들 다 같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개헌의 내용안이 지금 틀린 겁니다. 지금 내용안이 틀리기 때문에 못하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6월에 개헌안과 지방선거를 같이 가면은 개헌으로 모두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네. 그럼 현 여세를 그냥 쭉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 절대 지방선거에 유리하죠. 이제 절대 유리하죠. 그렇다면 이제 현재 야당 입장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선거를 중간 평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개헌안이 동시에 들어오면은 이거 중간 평가가 아니라 개헌안 투표로 다 가버린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 평가식으로 가야 되는데 개헌 선거로 간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개헌안에 대한 이견, 그 다음에 지방선거 시기를 놓고 서로 이해관계 충돌 이게 맞물린 거죠.
결국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는 연동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정의당 같은 데는 굉장히 좋죠. 전체적으로 득표가 있는데 소선구제에서는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표를 다 모아가지고 총 득표수에 맞춰서 비례대표에 자리를 주는 거예요. 합리적입니다, 그거는. 네. 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중대선거구 문제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TK라는 자신들의 어떤 기반이 아주 확실한 데에서 한 명만 당선돼야지 이 의석에 있어서 제1야당 위치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등도 동반 당선돼 이러면은 꼭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이 2등으로 선택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바로 이걸 아마 안철수 대표도 또 유승민 대표도 생각을 해가지고 통합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등을 바른국민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의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5년 후에 자유한국당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아주 완고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개헌 문제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현실 상태에서는 권력 구조에 대한 안도 나오지 않았죠.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소선거구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좀 불분명해요. 소선거구제가 안 되는 거냐. 아니면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으로 하자는 거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아니었는데 나머지 당들은 네. 최소한 소선거구제는 깨고 중대선거구 제도까지는 가자. 그러면 표의 등가성은 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그 선거구제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갈 것이냐. 요걸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23회 동안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요 짧은 1시간 동안 의논한 정도까지도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초안도 못 만들었어요. 초안도 못 만들고 선거구제 개편을 먼저 의논할 것이냐. 아니면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의논할 것이냐. 이거 토의하다가 다음에 의논합시다. 혹시 이런 토의를 예. 기록을 다 남겨 의사 기록이 다 있죠.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신청은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보자 그랬더니 이게 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회의록을 좀 요약을 해놨더라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토의가 있었고 이 의견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랬고 한두 장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대로 안 한 거죠. 개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데 공적인 차원에서 지금 87년 체제 이거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지 그러면 않는 사실 여야 합의로 이건 개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데는 누구나 다 동의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거냐라는 게 어떤 필요냐면은 국가 공동체의 필요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당리당략적 필요예요. 작년 10월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최순실 사건, 뭐 K 재단, 미르 재단 나오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개헌하자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죠. 저 그때 정말 개헌되는 줄 알았어요. 와 저렇게 뒤집는구나 상황을 이랬는데 바로 그날 뭡니까 태블릿 PC를 까가지고 무산이 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대선 국면에서 맞아요. 뭐라 대선 그랬냐면 때도. 개헌하자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이. 그 정신없는 국면에서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이.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리당략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정치적 이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실질적으로 또 많이 진척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제도를 개편하고 난 다음에 개헌특위에서 3개의 안 정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1안, 2안, 3안을 갖고 투표를 하고 그럼 3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또 1, 2안 갖고 결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만족하는 안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3개쯤 되면 정리는 해낼 수 있거든요. 네. 개헌을 굳이 하자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향적이고 공격적인 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굳이 지금 이거 안 해도 국회의원 그 임기 앞으로 한 2, 3년 남았고 사는데 행복함이 별로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개헌안과 이 선거구제 개편을 연동하면 안 돼요. 선거구제 개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헌안은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국회에서 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안이 나와야 사실 돼요. 예. 국회에서 특정 정당이 반대하고 특정 세력이 반대하는 안을 가지고는 일단 국회 통과가 안 돼요. 개헌안 자체는 한 나라의 기본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개헌안이라도 독재 정권 하에서가 아니라면은
다 합의로 견이 이루어졌어요. 합의를 해야죠. 의지가 다른 안들은 지금 다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뭐 그 어려운 건 없어요. 지방 분권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어려울 게 없는데 이제 결국은 핵심은 권력 구조 안인데 권력 구조 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견안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회에서는 대다수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혼합 정부제, 이원칙 정부제를 포함한 혼합적 가는 걸 대다수가 의견을 모았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갔습니다. 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4년 중임제로 하지 시스템이 무슨 문제야. 사람 따라 다른 거지. 라고 나온 순간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뻘리 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돌았지.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원칙 정부제 같은 걸 선호한 분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의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회적 공론을 한 다음에 여론조사 같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선호도를 본 다음에 그 선호도에 따라가 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일단은 분명히 예컨대 내각제는 사실은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가 않아요. 높진 않죠.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높을지 몰라도 결국은 대통령 4년 중임제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이원 집정부제 사이인데 그 사이에 굉장히 제3의 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분명히 타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원들이 이렇게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당에서 이제 절충안을 내놨어요. 6개월 그 저쪽에서 6개월 연장을 하자 그러니까 6개월 연장을 해갖고 6개월 안에 끝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타협안을 갖고 나왔는데 2월 말까지 해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6개월 연장하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한번 그 받아볼 의향이 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현실적으로 노력할 때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6개월 연장을 해야지. 지금서부터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6개월을 연장하자라고 하는 건 당 내도 그렇고 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이거 개헌하고 싶은 생각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각 당의 공식 당론이 나와주는 그렇죠. 게 좋아요. 그게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공통점, 차이점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라고 했고 또 두세 개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저는 접점이 맺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계속 우리가 오늘 얘기했듯이 정치 권력적 투쟁이 이런 정책적 투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당에 들어갖고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국회의원이었다. 우리 당이 갖고 자 이거 빨리 개헌해야 되니까 당론을 만듭시다. 그러면은 민주당 다른 의원이 그럼 당신 왜 이래 이상해졌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이게 당론을 바뀐 거 안 된 거 아니야? 왜 자꾸만 우리 내부의 안을 만들자 그래? 이러면서 그 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야 우리 6월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빨리 안을 만들었고 6월에 선거합시다. 그러면 너 민주당하고 무슨 대통하냐? 이렇게 되는 분위기 때문에 안을 만들고 노력해갖고 접근하려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여당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은 또 이제 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아니 지금도 안 되는데 2달 안에 될 수가 있어? 우리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그 때문에.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건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그 정당이 생각은. 대선 3소개월 앞두고 개헌하자 그랬더니 근데- 그러니까 예. 어찌됐든 결국 합의 없이 견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뭐 합의라는 게 글쎄요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대선이 언제입니까? 불과 6개월 전이에요. 그때 다 내년 지방선거 때 하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말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6개월 전하고 7개월 전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사안이 없는데 예. 지금은 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지. 달라진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 당시는 견안 합의하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고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안 된다면은 무조건 날짜 잡아놓고 이사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집이 결정이 안 됐는데 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여기는 새로운 정말 뭐 어떤 아파트 단층 뭐 단독으로 갈 건지 아파트로 갈 건지 간다면 무슨 불광동으로 갈 건지 아현동으로 갈 건지 아니, 여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뺄려면 가야죠. 이사는- 아니 그런데 이사는 가야 되거든요. 아니 내부 네. 안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죠. 내부 안에서 정리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날짜 박아놨잖아요. 대선 공약으로 박아놨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한다. 근데 그 했단 말이죠. 전제는 합의가 된다는 전제지. 그러니까 문제는 합의안이 뭐냐. 나온다. 합의안이 안 나왔으면 이사를 못 가는 내 거예요. 얘기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라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안 보였다라는 그 거죠. 문제는 뭔지 근데 이게 국정에 잘못 따지기 전에 이게 이제 정치권 전쟁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예컨대 한쪽에서는 그 하자라고 가능하다, 개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공약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유를 대야 되는 거예요. 왜 공약을 못 지키게 됐느냐? 이러다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럼 왜 합의가 안 됐느냐? 이러저러해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게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사과 좋은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그 어떤 정치 세력이든지 그 공약이 자기가 말했던 것을 실현 못하면은 내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했습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나는 한국당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문제 사과한 다음에는 새로운 안을 내놓고 같이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내가 보기에는 1월, 2월 거치면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입장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정치권에서 정말 그 나름대로 당에서 개헌의 정석에 대해서는 얘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문제예요. 그러면 정말 구슬을 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 말하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든지 또 제2의 제3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합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밥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본 거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지금 권력구조 안 하고 선거구제, 특히 비례대표, 중대선거구 되면은 선거구제를 다 조정하고 연동 비례대표만 되더라도 또 선거구제를 조정해야 되니까 내 밥그릇 찾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에게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저는 정말 배우 각성해서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도 선수제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우리 정치 알 수 없어요. 안보 알 수 없어요. 를 외치는 우리 안 원장님께서 꼽으신 2018년도 대과천선에 필요한 인물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가 바라는 바꿔주면 바라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김정은. 자, 트럼프가 말했던 로켓맨. 지구의 문제야. 지구의 문제야. 사랑하는 온나라 인민들과 영영한 인민군 장병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제재 봉쇄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인의 바람입니다. 한층 더 높아진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나왔죠. 북한의 화성 15호 발사 이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나왔습니다. 크게 따지면 유류 공급 제한과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을 기후시키는 그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정유 제품 현재 연간 200만 배럴만 공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50만 배럴로 감축을 했습니다. 과거에 450만 배럴이었는데 200만 배럴 줄였다가 이번 50만 배럴이니까 1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다음에 원유 공급 상한선을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런 명시가 없었는데 400만 배럴 이상을 보내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중국 측에 먼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북한의 원유 공급의 90%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400만 배럴이라는 이야기가 측정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항공유도 제한한다고. 다 제한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달러를 벌 수 있는 것을 다 차단했는데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선박, 목재류의 대외 판매를 금지했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이 사람들이 1년에 몇십억 달러를 벌어서 본국에 송금을 하는데 이제는 그게 차단된 겁니다. 아무튼 원유 차단 카드는 김정은한테는 가장 큰 압박이겠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 위성에서 촬영을 했어요. 중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오일을 옮기는 겁니다. 대북 제재의 핵심은 바로 생명줄인 기름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이 바다에서 몰래 기름 밀거래를 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유조선과 화물선이 밧줄로 서로 연결돼 있고 바다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공기가 선명한데 뱃머리엔 예성강 1호란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묵인한 거냐? 사실 중국의
공산주의 시스템상 무기는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겁이 내는 게 만약에 해상에서 석유를 옮겨주는 게 한다면 미국이 해상 봉쇄에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군함이 평양 앞바다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명분으로.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아주 불편해지죠. 그런데 이번에 경고한 건 미국이 우리의 정찰 이상이 다 보고 있으니까 눈속임 하지 말아라. 다 본다. 경고를 준 겁니다. 이제 미국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회복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중국도 그동안 굉장히 경기가 침체돼 있었는데 이제 회복세에 있는 거는 중국의 모든 것은 사실 시장인 미국에 많은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미국의 뜻대로 하고 미국을 거슬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특히 미국이 무역 제재로 가게 되면 그 시진핑 2기 집권 체제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넘어가자마자 미국이 그 세컨드 보이콧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 무역 그 수출업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나게 되면 그 7% 무너져 갖고 한 6. 몇 % 되고 그나마 서비스업이 발달돼 갖고 실업자율이 늘어나는 게 조금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게 되면 이게 시진핑 체제 들어갖고 뭘 했냐 너희들이 그렇죠. 하는 비판과 북한에 대한 미사일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의 분위기 이렇게 되게 되면 시진핑은 무척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2397 15대 0 만장일치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까? 저는 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면 자기들이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해서라도 이건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압박을 느끼면서도 핵 자체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핵 전력을 완성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뻥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블로핑을 하는 거거든요. 핵 전력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뒤집게 되면은 완성한 걸로 치자. 그런 다음에 우리를 갖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핵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일종의 불축 협상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대화할 준비,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너희들하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한 자락을 좀 깔아두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진 교수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죠. 왜 그러냐면은 핵의 완성 이것이 부풀린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핵에 대해서 군축 협상의 측면으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생활 그 자체, 생존 그 자체인데 군축 협상을 하겠다. 이게 북한으로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핵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군비 축소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핵을 동결하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군비 축소죠. 아니, 그러니까 핵의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즉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군사 옵션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지금 진 교수 말씀대로 핵 문제에 있어서 핵은 김일성부터 시작된 이 독재, 이 2단 독재 3대의 과업이었던 거죠. 그럼 이것이 최대의 과업인데 이 핵 문제, 핵무기가 북한의 생존과 바로 직결된다. 이러면은 북한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군축. 이거를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상대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전 작가님은 두 개를 좀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하고 미국의 입장은 뭐냐, 북이 핵을 갖다 포기하는 거야, 폐기하는 겁니다. 네. 북한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개발한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보유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핵 협상은 그렇기 때문에 핵의 폐기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보유하는 걸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겠다, 또는 더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너희들하고 대화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대화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없죠. 없죠. 바로 그거예요. 미국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우리나라, 우리 남한의 최악의 시나리오 한 말씀이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 선거가 있어요. 올 11월에 중간 선거 때 북한 문제 뭔가 해결할 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을 폭격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협상이 나간다. 협상 나갔을 때 북한 김정은이가 자, 트럼프 봐주겠어. 자, 미국까지 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 다 없애겠다. 자, 와서 확인해라. 자, 군축 협상하겠다. 미국 그래, 오케이, 땡큐. 그럼 요구하는 게 뭐야? 주한미군 빼내라. 주한미군 빼내면 우리 해줄게. 라고 한다면 미국이 국내에서 이제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미국은 지금 오키나와에 대규모 기지가 있습니다. 북한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에 중국을 견제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키나와에 있으면 충분히 견제가 가능한데 그런데 굳이 한국에 뭐 주한미군 철수해가지고 골치 아픈데 이럴 필요 없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럼 이제 중국과 협상을 하겠죠. 그래 한반도는 잘해. 우리가 빠질 테니까 다 네 대만 건드리지 말어. 대만 건드리면 우리가 혼낼 거야. 라고 하면 중국도 오케이 대만 안 건드릴게. 라고 타협이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 오케이 주한미군 빠졌어. 자 남조선에 계신 동포 여러분 제가 동해 앞바다에 한 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빵 한 발 쐈단 말이에요. 동해 앞에 터졌어. 서울에 있는 모든 경악이 빠지는 거죠. 그 안형환 원장이 얘기한 게 과연 그것이 정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일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트럼프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안도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는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 하더라도 트럼프 밑에 있는 그 참모들과 거기 장관들의 지적이고 현명하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단단한 층이 있다는 건데 김정은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향적으로 설명을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라인 설치 얘기가 나왔는데 또 중국에서는 그런 거 없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저게 미 워싱턴에 있는 미 합참과 베이징에 있는 중국군 합참본부의 한라인이 아니에요. 이건 주한미군,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과 중국 만주에 있는 센양에 있는 북부 정부 사령부 사이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북한에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군대인 센양 군구, 중국의 북부 정부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남한에서 북쪽 밀고 갔은 주한미군 사이에 한나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지금 북한에 무슨 문제 생기는 껴서 전제로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번에 미국 국무장관 이야기했었잖아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주한미군은 북한에 연구 주둔하지 않고 북한에 가서 문제만 해결하고 다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깊숙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의미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계속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중국이 대북 압박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좀 있는 거로 판단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는 중국도 핵 전력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두 분 말이 옳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해고 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은 올해 안에 북한 핵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결을 보자. 이런 합의가 지금 거의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만들어진 거는 꽤 의미 있는 시그널이 될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점차 지금 미국의 2397 그 제재안도 그렇고 그 신국가안보 전략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높여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정말 군사적 옵션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시그널이 대화라고 하는 큰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또 열어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공동의 적이 된 김정은과의 대화가 과연 꿈 같은 일인 걸까? 코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네, 문 대통령이 지난해 평창을 기차를 타고 전용 열차를 타고 가면서 기자들 입장에서 보는 따끈따끈한 뉴스를 거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흘려준 거죠. 올림픽 기간 동안 예정돼 있는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직접 뭐 그런 논의가 있다도 아니라 내가 제안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핫한 뉴스가 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정계라든가 또는 미국의 언론 쪽에서도 그것이 이제 굉장히 엇갈리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커다란 틀 아래서 진영의 논리에 그 얽매이지 않은 많은 미국인들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제의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은 지난해에 일종의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제발로 걸어 나왔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렇죠. 전제. 근데 북한이 나오지 않고서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과연 우리하고 혈맹이고 우방인 한미 동맹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이 중국몽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뭐 함께 가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언론에서는 어떻게까지 봤냐면은 이제 중국에 한국이 편입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미국 쪽하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서 미국 언론에다가 얘기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요 몇 가지 정황을 보면 조금 엉킨 측면도 있고 아니면 일정대로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두 가지 판단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일단 미국 측에서 선수단 파견하기로 공식 결정을 했어요. 평창 올림픽을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올림픽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의지가 일단 보인 거죠. IOC는 계속 몇 차례 걸쳤고 평화올림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올림픽이 진행되는 와중에 휴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일체의 군사적 행동이나 이런 것을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했죠. 그렇게 요 두 개를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과 일치하는데 틸러슨이 뭐라고 했냐면 캐나다를 방문하는 와중에서 들은 바 없다. 이건 국방부에서 할 일이다. 내가 관여할 일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걷을 수가 있죠. 매티스는 또 뭐라 그랬냐면 군사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대통령 저 얘기는 우리가 협의한 바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는 되고 있고 일정 정도 한미 간에 좀 조율된 발언 아니겠느냐. 지금 이제 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평창 올림픽이 2월 9일에 시작해서 2월 25일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어서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라고 하죠. 패럴림픽 3월 9일에서 3월 18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이 키 리저브 독수훈련이 3월 12일에서 24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딱 패럴림픽 기간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훈련을 좀 연기하길 바랄 수 있어요. 또 좀 군사훈련을 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방식에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현재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게 쌍중단입니다. 북한의 핵 무기 개발 중단, 주한미군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게 뭐 쌍중단으로 가기 전 단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키 리저브 훈련이 한 3월 말 이후로 연기돼도 별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미국 측에서 또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만 훈련한 게 아니라 전 세계 훈련하기 때문에 일정이 다 있다. 어떻게 네 나라 위에서 미루면 또 계속 밀리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한미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올림픽이다라는 게 올림픽 기간 중에는 고대부터 전쟁 안 했거든요. 그냥 올림픽 정신을 하려면 사실 군사훈련 같은 거 중단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권국가라는 말이 한미 동맹의 그냥 종속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권 국가에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일정을 변경하고 마느냐는 토론을 해서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패싱이고 미국에 뭘 봐야 되고 군사훈련에 일정 하나 조절하는 거 실무적으로 해결할 문제거든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더구나 북한에서 저렇게 도발을 하고 지금 평창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까 말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군사훈련에 대해서 더구나 이건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뭐 명나라한테 우리가 굽신거리는 문제가 아니라 또 외교적인 국방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문제를 주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아주 실무적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렇지 실무적으로 다루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것도 아닌 실무적인 문제인데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뭐 북한이 뭐 미국의 뭐 심기를 건드렸고 안 건드렸고 뭐 등등등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 짜증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로 향하는 초대장에 김정은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이제 국내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굴복한 남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견적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얼마를 뜯어낼까 아마 이거를 걱정하고 있겠죠. 돈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 북한이 지금쯤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스케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고. 그런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요. 북한이 국제 기준에 도달해서 출전시킬 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도 좀 깝깝하게 그거예요. IOC 결정하는 문제예요. IOC 결정해야만 선수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 오라 해도 IOC에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IOC도 평창 동계올림픽 흥행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 북한은 워낙 지금 관심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선수 나오면 미 MBC가 쫓아다닐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가장 쇼킹한 것은 김여정을 단장으로 보낸다. 친 여동생을 단장으로 보낸다. 정말 쇼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게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황병서가 나타났어요. 북한 권력이 황병서가 최영희하고 같이 전용기를 타고 화기에 떠서 인천에 딱 상륙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김정은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놀릴 수도 할지도 있습니다. 몰라요. 북한 여성들은 여기 참 오고 싶어해요. 화장품하러? 그게요.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게 김여정의 역할이 뭐냐면 지금 매스 미디어예요. 대중 선전선동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래서 2017년 신년사를 보게 되면 인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사과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김여정 작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중 미디어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략을 김여정이 짜고 있는데 북한 측 입장에서는 이 극적인 기회를 전향적인 대화의 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칼자루는 다행히도 본인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IOC에서는 오라고 했고 만약 장홍 IOC 위원장이 가겠수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IOC에서는 열어줍니다. 초청 선수로 오든. 그래서 여기에서 열고 이어서 열리는 패럴림픽에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이후에 열리는 이제 장애인올림픽.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3월 초에 열리는 패럴림픽까지도 두 개의 다 이 2달간의 기간을 두고 북한은 좀 여유 있게 고민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난 아시안 게임이 이럴 때 북한제에서 또 응원단을 보내요. 미녀 응원단. 한국 언론도 또 쫓아다닙니다. 미녀 응원단. 그러면 이제 핵 문제가 좀 희석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대화의 물살일지. 그렇죠. 뭐 저 대화로 연결되면 좋겠어요. 그것도 진심을 가진 대화. 최상의 카드는 김여정이 선수단장을 끌고 내려와서 김여정이 외부자들에 출연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새해인데 저희가 또 인사 한번 드려야죠. 새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난 1년간 외부자들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안이 벙벙해요.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루 반나절을 1등을 장식한 그런 포토를 처음 봤어요. 다 외부자들 덕택 같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포함해서 혹은 재보궐선거를 포함해서 좀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잘 결정해 볼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1,700만 촛불 시민이 저의 복권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대통령님께도 저도 제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외부자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 복권을 염원했던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